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지금 전달해준 슬라이드가 한 총 32장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인덱스 보시면은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 그 다자주의라는 문제들, 그 다음에 다자주의의 도전과 위기, 그 다음에 다시 바이든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걸 어떻게 현재 대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어떻게 다자주의가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연결된 하나의 방식은 그 미중 관계입니다. 정말 차이나예요. 최근에 가보면은 너무 정말 어딜 가도 차이나인데 유럽을 가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거기에 대한 선호는 다양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은 히스토리 레슨스인데 오늘 내로 강의가 다 토론을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번 더 할지는 그거는 아마 호스트 우리 선생님 대표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 뭐 좀 네네. 늘어져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막 회초리 들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네. 편안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 제가 처음 아까 그 How Nation Behave라고 조금 전에 이렇게 창에 띄어 있었죠. 그 컬럼비아 러스쿨의 아주 레전드 프로페서인데 루이스 행킨이라고 아주 국제적인 권위가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전 분이세요. 그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죄송합니다. 미국으로 건너오셔갖고 어 되게 이렇게 좀 어, 여러 가지 constitutional law하고 이제 international law 양쪽을 다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역작 중에 하나가 이 How Nations Behave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행동 모델을 예측을 한 거죠. 굉장히 정말 대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강의를 관통하는 논리가 과연 국가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행위하는가, 대외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가. 또 이분의 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US Constitution and Foreign Policy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헌법 구조에서 어떻게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이 이렇게 포뮬레이팅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책 중에 오늘 강의를 관통하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How Nation Behave, 국가는 어떻게 행위하는가, 특히 대외 정책에서 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혹시 국제 정치나 앞으로 국제법이나 이걸 전공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꼭 제가 읽어주실 것을 음, 좀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추천은 제가 학자다 보니까 좀 버릇이 그러는데 그 내용의 어떤 아르기먼트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굉장히 잘 썼어요. 영어 음.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몇 개 훌륭한 그런 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제가 혹시라도 뭐 미국 쪽이다, 중국 쪽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방법론상에 아주 가장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될 점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채팅창이 없어졌어요.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될 더보기에 있나? 채팅 있습니다. 네, 이거 없어졌어. 제가 이래요. 제가 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네, 중요한 게 제가 강조하는 게 nation is value free입니다. nation is value free인데 여기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국가는 value free, 가치 중립적입니다.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 한국을 싫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베 정부를 왜 어떤 정책을 우리가 반대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는데 재팬이라는 어떤 국가적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싫다 좋다로 나오지 않습니다. value free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국제 관계를 바라볼 때 절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국도 중국도 뭐 심지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뭐 지금 김정은의 뭐 핵을 만든 나 너무 싫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국제법상 주권적 실체인 Democratic Peoples of Republic Korea 그 자체는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나라 일부 이쪽에 뭐 좀 그런 분들은 너 뭐 무슨 좌의가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건 진짜 이 인류가 근대 국제 관계가 성립되어 온 이후에 절대적인 원칙들이에요. Nation is value free라는 거 그리고 국가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는가 이런 문제를 절대적으로 갖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제 말씀을 듣고 야 이게 무슨 뭐 친미야 친중이야 근데 저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국제법의 원리에 의해서 또 국제 관계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인덱스를 보시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오늘 논의가 진행될 겁니다. 인트로덕션 볼까요? 아시다시피 잠깐만요. 이거를 줄어들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2020년 작년 말에 뭐 US presidential election이 끝났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가 끝났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참 미국 선거 참 이상합니다. 미국의 헌정 구조가 그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본질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전체 유권자의 민주적 의사를 아주 풀리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건 뭐 미국의 현실적인 헌정 구조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오늘 논의하는 것 문제들은 아니고 끝나면서 이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1월 20일 날 올해 열렸습니다. 그래서 Mr. Trump is defeated and Mr. Biden took office in January 2021 이렇게 했죠. 바이든의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냐? 이제 그거는 미국이 세계로 돌아왔고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다시 찾겠다. 그건 사실 많이 망가졌죠. 예, 많이 망가졌고. 근데 그 글로벌 리더가 되는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개념에서 리더라는 게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멤버십이 있잖아요. 멤버가 없는 리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시기에 많이 멤버들을 내쳤죠. 동맹 관계가 느슨해졌죠.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보면은 일부 분들은 미국이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미국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시기에 가장 절대적인 동맹 관계들이었던 유럽의 그 전통적인 우방들도 많이 등을 돌렸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 국제 문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랬는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첫 메시지가 America is back. 우리 미국은 돌아왔다. 어디로? 글로벌 리더십으로 돌아왔다.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Is Biden coming back to multilateralism? 정말 다자주의로 복귀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떻게 미국의 대중국 정책 그리고 지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지속됐던 미중 간의 특히 무역 전쟁과 미중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이 정말 미국에 대해서 애미커블한 policy로 more amicable한 policy로 좀 돌아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돌아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측할 것뿐입니다. 이제 이거를 그간의 뭐 전통적인 입장에서 국제정치,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보는 국제정치적 측면이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거고 무엇이 국제법적 측면이냐는 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알 겁니다. 아마 잠시만요. 이게 국제관계에서 이제 그럼 국제법적인 접근이 뭐고 그다음에 국제정치적인 접근이 뭐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우선 처음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모든 사회과학은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 뭐 그것이 정치학이건 법학이건 사회학이건 권력관계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권력관계, 파워를 다루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히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너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이거를 갖다 사회과학에서 권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의지로 너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 그거를 파워라고 하는데 이것을 국제관계로 돌리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우리 원하는 대로 그 다른 나라의 의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파워라고 하죠. 그게 단순한 정의죠. 근데 그게 실제 아주 대가들의 정치학 교과서에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 얘기하십시오. 모르겠으면. 그 파워를 다루는 것은 공통인데,
전통적인 국제 관계, 국제 정치학이 그 이 국제 사회에서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액터들 사이에, 그러니까 행위자들 사이에 동적 역학 관계, 그 다이내믹스를 본다면, 자, 이렇게 파워와 그러니까 액터와 액터 사이에, 아니면 액터들, 멀티레터럴 액터들 사이에 동적 역학 관계를 본다면, 전통적인 국제법에서는 그거를 노머티브 어프로치, 그러니까 규범 관계로 봅니다. 뭐 규범 관계가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의 하나의 국가가 움직이는 행위 준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접근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설명 방식도,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펙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접근하는 거는 같은 다자주의 문제들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트로덕션 했죠. 하나하나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 말씀 주십시오. 네네. 네, 잠시만요. 여러분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뜬지 채팅창이, 잠시만요. 이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경 안 쓰시고 하셔도 아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채팅창을 보면 바로바로 요즘 아, 네. 너무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통을 하는데, 이 채팅이 어디 갔는지 몰라갖고 제가 이래요. 아, 제가 정말. 채팅은 읽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네네네. 바로 그러면 대표님 바로 네, 인터뷰 나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를 중단을 시키십시오. 네, 오늘의 걱정하지 목적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뭐 공부 교주도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따르십시오라는 게 아니니까. 네, 편하게 진행하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멀티래터리즘이라는 거는 그뭐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주의하고 다르고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자주의의 문제들, 이건 이제 과거에 1815년 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이 다자적 세계 질서를 구성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또 다른 전쟁을 막자고 했는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다자주의는 그 당시에 컨벤셔널한 멀티라테럴리즘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미국이 주도한 그 다자주의입니다. 미국이 주도했고 미국이 형성해 나왔던 그 다자주의의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깬 지금 그 다자주의를 얘기합니다. 여기 그래서 그 미국의 다자주의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브래든 우드 체제라고 들어보셨죠? 브래든 우드에 모여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논의들을 연합국주기 했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포스트 워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다자주의로 설정하고, 그 다자주의에 관련을 임플리멘팅할 수 있는 중요한 인스티튜션을 만들었는데, 그 소위 말하는 4tier 시스템, 4트랙 시스템이라고 해서 4개의 바퀴로 지금 축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UN이고, 이거는 이제 정치 외교 문제, 군사 문제를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GATT, 이 WTO로 바뀌었지만 당시 브래든 우드 체제는 GATT, 그러니까 세계 통상 질서를 했고요. 그다음 IMF 아시죠? IMF도 이제 금융 질서고, IBRD는 이제 개발 협력 질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 어, 그 포스트워 글로벌 멀티래터리즘, 그러니까 전후 세계의 다자주의 질서, 이런 문제들이 변환하자면 미국의 다자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든 게 다 미국이 주도했고요. 미국이 힘이 센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규범력, 이 템플릿 자체를 깔고 있는 이 그 규범 파워 굉장히 강한, 너멀티 파워 강한데요. 유엔이 누가 주도했죠? 미국 주도했습니다. GATT 미국 주도했습니다. 유엔 뭐 아시다시피 본부가 두 개 있는데 메이저 본부는 뉴욕에 있고요. GATT는 지니버에 있고, IMF 어디 있죠? 워싱턴에 있죠. IBRD도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그걸 이끌어나가는 모든 메커니즘과 인적인 메커니즘, 물적인 메커니즘도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글로벌 슈퍼파워로 등극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냉전 이후에는 the only 슈퍼파워가 됐죠. 그런데 이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를 깼고요. 언제 사고를 쳤냐면 2003년대 이라크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라크 침공은 미국 스스로도 잘못된 전쟁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때 특히 잘못된 거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유엔을 바이패싱해서 이라크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잃은 거는 얻은 건 별거 없습니다. 미국은 얻은 건 별거 없고 잃은 거는 the only superpower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에서 지금은 one of G2, 그룹 2, 중국과 함께 G2로 지금 격하가 돼 있는 상태죠.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기본 원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챌린저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어, 전후에도 그랬지만 많은 자원, 엄청난 군사력, 그다음에 경제적인 능력, 하여튼 국력의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뭐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었죠. 1945년 이후 한참 셀 때는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통해서 자국 시장을 확보하는 노력도 많이 했고 이런 방식으로 커가다 보니까 미국이 세계를 주도했었는데 이런 다자주의 세계 질서를 스스로 거부하면서 G2로 떨어졌고 소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예, 우리가 the only superpower인데 어떻게 중국 따위가 우리하고 맞짱을 뜨려고?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교수님 그런데 네, 다자주의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약간 어떤 거를요? 다자주의라는 말 자체를 조금 예,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좋습니다.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아까 잠깐 다자주의라는 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양자주의도 말씀하셨는데 네, 양자주의가 다자주의 반대말이라고 잠깐 하고 넘어가셨는데 네, 조금 알기 쉽게 설명 살짝 붙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양자주의는 그런 거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그 두 나라 간의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국제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고 다자주의는 까 말씀드렸듯이 전 지구 영역 속에서 이 국제 관계가 뭐 포뮬레이팅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자주의가 있고 전통적인 다자주의를 지금 오늘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그런 학설사적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945년 이후의 다자주의,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주의인데요. 그거는 딱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UN, GATT, IMF, IBR로 구성되고 있는 그런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정치의 어떤 구성 원리 이런 걸 다자주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걸 다자주의라. 아니 뭐 더 말할 거 없이 그냥 America is back은 다자주의고요. America first. 그 트럼프 듣기도 싫은 영어. 여기 또 트럼프 지지자들 계시죠? 7천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거는 미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서 제가 미국을 안다고 깝쳤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은 제 미국 친구들을 통해서 듣는 미국이거든요. 물론 제가 경험한 것도 있죠. 시애틀에 있는 99번가 오로라에 있는 한국 식품점 지나가다 만났던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정치, 미국의 사회 이런 것들은 제 친한 미국 친구들 앤드류 올만 뭐 누구야 저기 존 라일리 이 친구들 그다음에 근데 음, 이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교수들이고 다 동부의 명문가 출신들이에요. 아버지가 예일의 사이언스 프로페서였고 뭐 이래. 걔들이 아는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미국 사람들인데도요. 그냥 미국의 그 레드넥이라고 하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 우리 정말 성실하게 미 합중국의 시민으로 정말 아메리칸 시티즌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평생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난 왜 이렇게 어렵지? 돈도 없고 평생 은행빚만 갚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했는 트럼프가 그 답을 알려준 거예요. 잘못.
너희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저 중국 놈들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의 절절매던 전 민주당 정권 전원들이 사고를 친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피해를 받잖아. 그러니까 7천만이 몰려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트럼프가 좋다고. 예. 미국의 건전한 시민의식, 헌정구조, 그 우리가 존경했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무너져도 좋다. 나는 나 먹고 살겠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살기가 어려워서 그 America First, America First 이거하고 이거는 양자주의고 그 다음에 America is back 이거는 우리가 세계의 리더로서 다시 복귀하겠다. 그 케네디가 얘기했고 정말 진보를 위한 연대 이런 것들이 다자주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백그라운드 이렇고요. 잘 보십시오. UN, GATT, IMF, IBRD 이런 것들이 4tiers, 4track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통 전후 다자주의를 끌고 나가는 4개의 축이고 이거를 미국이 운전대에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포스트 콜드 워 냉전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마음대로 했어. 미국 마음대로 막 남의 나라 침공하고 날리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 제가 그 냉전 그 이라크와 이렉 그 워런 테러 직후에 저희 교수님께 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강의 시간에 two Jamaican, one Israeli, thousand of American 이러면서 they call the multilateral 뭐라 그러지 multinational forces two Jamaican, one Israeli, thousand American US 이러면서 유럽 교수님이시니까 굉장히 비판하시고 한번 저 영국 교수님께서 뭐 for American, for 그 특유의 영국과 for Americans, the world was created in 1945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영국 사람이 그러니까 for Americans, the world was created in 1945 이러시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이 역사적 함의를 갖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이 굉장히 사실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볼 때 큰 차이가 나는 면들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은 역사적 설리의 구속을 많이 받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지난 230년 동안 미국이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도전을 직관으로 치고 나갔어요. 미국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여기 미국 사시는 분들 느끼기엔 나라가 좀 젊고 건강하고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덜한 나라도 크지만 저도 미국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미국 가면 정말 너무 좋아. 사람들이 열려있는 마음이 근데 좀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역사적 설계의 구속을 안 만든다는 건요. 도저히 굉장히 리스키한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폭동도 나고 갑자기 정치 시기가 막 흔들리고 이렇죠. 근데 이제 유럽도 그렇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3,000년의 역사적 설리의 구속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 번 배가 방향을 쓸 때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좀 안정된 면은 있습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 왜냐면 너무 오래 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알고 있던 미국 상원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국을 자기 나라를 평가하면서 마을에서 타운에서 가장 힘이 센 16세 소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일리가 있는 소리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국 간의 차이점들 그래서 어떻게 강대국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그런 문제들이 위기에 닥쳤을 줄 몰라갖고 자기가 어느 정도 힘 있는지도 모르고 막 반에서 어린애를 막 붙들어 다가 막 쥐어 패고 막 그렇게 한 대 치면 막 코 피 터지고 난리는데 막 치고 막 애들 반쯤 죽어 있는 애를 갖다가 또 짓밟고 이런 일이 가끔 벌어져요. 적당할 때 끝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면 미국의 이 다자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런 문제들 여기 보시면요. 제가 항상 리더십이란 말도 쓰고 dominance란 말도 하는데 특히 전후 post war 그러면 이제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US-led strategy for maintaining its leadership 어떻게 하면은 그 미국의 어떤 지도적 이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1995년도에 미스터 레나토 레지에로라고 당시 WTO 사무총장이
이 WTO로 인한 그 다자적 국제 무역 질서는 미국의 국익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세계 국제 무역 질서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시 시작될 때 원래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그래서 ITO라고 제가 좀 빠르지 않나요? 어, 살짝, 네, 조금 설명 더. 그렇죠. 제가 막 머릿속에 있는 걸 짧은 시간 내에 막 내려니까 죄송합니다. 막 시간 재가면서 막 아니, 이러니까 아니, 천천히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TO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2차 대전 이제 직후에는 미국의 국력이 너무 강했죠. 왜냐하면 유럽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유럽 시장의 그 전통적인 우방들을 살려놓지 않으면 미국의 리더십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동네에 있는 어린애들 다 그냥 녹초돼 있고 다 쓰러져 있는데 나 혼자 대장할 거야. 그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부터 살려놨어야 됐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당시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들은 그렇게 다자적 그 세계 무역 질서를 구축하기엔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한테 그것을 반대했고 그래서 그 무역 질서는 특히 최혜국 대우 같이 평등한 무역 질서는 구축하되 그 세계 무역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국제 기구를 형성하는 데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WTO가 상당히 미루어졌죠. 그 계획이. 그러니까 비저너리 했어요. 세팅은 해놨는데 그런 기구를 만들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1995년에 미국 주도의 WTO 세계 무역 기구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때 첫 번째 그 세계 무역 기구의 사무총장이 어, 얘기한 게 이것은 미국의 국익과 전혀 배치지 않는다.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001년에 중국이 가입하고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누구도 예측 못한 그 세계 무역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면서 어, 사실은 WTO 중심의 다자적 세계 무역 질서가 망가지고 다시 양자 질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네, 화면공가 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게 보여요. 그게 아, 네, 네. 네. 공유하셨나요? 공유 다시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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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잠시만요. 이상하다.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보이시죠? 네, 보여요. 다시 보여요. 네네. 진행 계속 해주세요. 뭐 이거 현재 뭐 이런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뭐 어느 나라나 국익을 최우선하지만 뭐 미국이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자국 시장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참 숙제입니다. 큰 나라가 좋을 것 같지만 큰 나라는 먹는 것도 많아야 되거든요. 코끼리는 요만한 빵 조각이 뭐 비스켓 먹고 못 살잖아요. 예, 그 똑같습니다. 원숭이는 그냥 바나나 하나 먹고 살지만 그 뭐 코끼리는 하루에 먹어치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과 같은 과거와 같은 경제적 번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만한 시장이 확보돼야 되는데 뭐 산업고지의 재편 문제들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어요. 특히 제조업 기반이라 하여튼 뭐 설명이 긴데 제조업이 못하다 보니까 또 하나 그 전통적인 글로벌 헤지모닉 파워, 패권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것과 미국은 좀 다른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 중국, 영국,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전통적인 패권 국가들은 문화적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은 문화적 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국계니까 어느 날 갑자기 초강대국이 됐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1945년에 자국계니까 초강대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이 했던 외교 전략은 국제 전략, 대외 전략은 군사력을 통한 자국 시장의 확보 이 문제입니다. 동맹 관계도 기시 알고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자국 시장을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좀 깨진 거죠. 여기 두 번째 이제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을 설득한 거죠. 그래서 좀 WTO 그 다자적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WTO가 추구했던 거는 이 전 지구적 무역 자유화 이거를 원한 거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WTO가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그 원래 추구했던 비전인 다자적 세계 질서,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고 그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새로운 챌린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FTA라고 해서 양자적 질서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FTA는 꼭 bilateral 하지만은 않아요. 아시다시피 한중일 지금 trilateral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즘 말하는 RCEP라고 해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겹치는 그런 그 좀 뭔가 다자적 FTA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이거 RCEP는 중국 중심의 그럼 다자 FTA이고 그다음에 CPTPP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환태평양 그 FTA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는 양자적입니다. 우리와 일본, 우리와 중국, 우리와 미국 이런 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변화를 있기 때문에 WTO가 지금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사이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사실은 거기 있고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미국이 그 특히 WTO 무역기구의 무역 바디, Dispute Settlement Body의 그 appellate body의 그 위원을 어포인팅하지 않는 문제는 법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면 그쪽으로 한번 다음 시간이나 갈 수 있는데 굉장히 그거는 아주 개별적인 뭐 DSU의 뭐 아티클 17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정리하자면 1945년에 브래드 누 체제의 다자적 세계 질서에서 정말 꿈에 그리던 다자적 무역 질서, 세계 무역 질서의 그 꿈은 지금 현재는 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자 질서로 가 있는데요. 그러나 정치 질서는 다자 질서로 가자고 했는데 그 다자 질서의 피라미드의 그 꼭지점에 있던 픽에 있던 미국이 그 다자 질서를 트럼프 때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바이든이 다시 다자질서로 돌아오겠다고 했죠. 근데 바이든이 얘기한 America is back은 과연 그 바이든 행정부 얘기한 게 다자질서까지 얘기하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좀 예측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이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적 무역 질서, 그 다자적 세계 질서가 뭐 is not well functioning these days. These days라는 거는 뭐 지금의 여부라기보다 이제 최근에 진짜 최근 몇 년 동안에 잘 좀 기능하지 않았다. well functioning 하지 않았다. 특히 for the founder itself. founder라는 건 당연히 United States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얘기 지금 많이 했죠? 숨 한번 돌릴까요? 네.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작년에 유럽을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차이나.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도 1년에 2달을 중국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중국 가 있는데 뭐 어디 가도 차이나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있잖아요. 경제 성장. 뭐 그거는 뭐 데이터로 봐도 엄청납니다. 근데 미국이 하나 예측을 못한 게 미국의 외교정책 당국자들이 중국이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3,000년 동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나라가 너무 커.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박사학위를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어, 제가 있던 네덜란드에 비해서 중국은 인구가 200배, 국토가 100배예요.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개념을 제가 중국 현장에서 보면요. 절대 뭐 지금 어떤 독재라든지 아니면 뭐 민주주의와 대치되는 이러한 밸류에 대해서 제가 조금도 디펜딩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토가 100분의 1, 인구가 200분의 1 정도의 정말 중국으로 봐서는 성도 아니고 베이징 인구가 얼마인지 베이징이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서울의 27배쯤 됩니다. 그 정도예요? 헉하죠? 정말 헉. 그리고 베이징의 인구는 2,500만 정도. 서울이 1,000만 도시. 서울이 1,000만인데 베이징이 2,500만쯤 되는데요. 베이징의 크기는 약 서울의 27배쯤 됩니다. 베이징이 원래 전통적인 베이징 시내에서 갑자기 늘어나게 됐어요. 음, 엄청나죠. 베이징 자체가 그렇게 큰데 중국이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그 Century of Humiliation이라고 굴욕의 세기를 거치면서 그 외세 지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당시 인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이렇게 보니까 과연 유럽이나 뭐 미국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에서 적용되는 그런 식의 민주적 헌정 원리, 국가 거버넌스의 원리가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에 지금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들은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저렇게 큰 나라한테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민주적 원리 하에서 한 명 한 명이 전부 국가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그거는 역사적인 선례를 갖고 있거든요. 중국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제 영업 비밀인데 중국 사람들, 특히 중국의 굉장히 고위 관료라든지 핵심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근데 중국 되게 트라우마가 많아갖고 그 미국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생각과 중국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고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소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를 한 명 한 명이 We were always defeated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은 좀 이해가 되기는 해. 오랫동안 140년 동안 150년 1842년 그 오피움 워로 인한 난징 조약이 체결되고 외세 지배를 받은 이후로 1949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난 기간 동안 짧게는 100년 이상, 길게는 그 전제가 됐던 홍콩조차부터 시작하면 150년 이상을 외세 지배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우리가 많이 위협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미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은요, 아주 국경이 안정되게 관리돼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경 상태입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멕시코는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는 자신의 한 주로 생각을 하고 멕시코는 아직도 식민지로 본다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한 일이 뭐였죠? 미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황당한 노릇인데 그런 일을 했지만 뭐 멕시코가 미국의 안보라든지 국익을 현재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고 보면 미국은 안정되게 그 국경이 관리되면서 또 하나 미국이 발전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리적으로요. 양쪽 해안이
태평양하고 대서양으로 이렇게 막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오겠어요? 배 타고 아무리 와도 태평양 건너고 대서양 건너려 비행기로도 5시간, 6시간인데, 그러니까 침략이 불가능하잖아요. 유일하게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했지만 진주만은 사실은 하와이에 있고 본토가 아니거든요. 당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 자기 나라의 괌, 지금 생각하면 괌쯤 돼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으로 돌아올까요?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지난 3,000년 동안 많은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침략을 받았고 지금도 14개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고 그 14개국이 대부분 다 적대적입니다. 서북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하나만 봐도 8개국과 하나의 성이요. 8개국과 이렇게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좀 좋은 관계라는 게 북한 정도죠.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님께도 동영상 하나를 드렸는데 5분짜리 동영상인데 1975년에 김일성이 중국에 방문해서 모택동을 만났을 때의 그 동영상인데요. 그 동영상을 나중에 혹시라도 보시면요. 어, 정말 놀랍습니다. 북중 관계는 한미 관계는 비교가 안 돼요. 한미 관계는 기능적 동맹이라고 한다면요. 북중 관계는 정말 혈맹입니다. 모택동이 김일성 붙잡고 막 울어요. 죽기 1년 전인데 그 정도 관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북중 동맹으로 이렇게 미루어 생각하다가 큰 오산이 납니다. 이런 게 현실적인 분들이고요. 자, 중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들이 중국을 조금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중국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이제 중국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다자주의로 복귀한 건 중국은 사실 대외 관계에서 문호를 연 게 몇 년 안 돼요. 1978년에 그 오픈도어 policy를 등소평이 아시죠? 그 문호 개방을 하면서 겨우 열었고요. 당시에 정말 말도 못하는 나라. 제가 작년에도 그 이제 저희 한참 연배가 높으신 유럽 교수님들이 1986년 이럴 때 이제 베이징 간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어네스트 페테스만이란 이런 분들이 저녁 식사 하시면서 어땠냐고. 그래서 어땠어요? 진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디 베이징 공항이 수도 공항이라는 게 아프리카 만도 못 해갖고 막 포장도 안 돼 있대. 포장도 안 돼갖고 막 먼지가 날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막 진짜 무역액이 막 10배가 늘고 지난 20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막 하루 1년의 성장률이 막 10% 넘어가면서 막 성장을 했습니다.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 성장세가 갖고 있는 파급 효과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지금 10% 넘는 성장세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보통은 뭐 다른 나라에서 생각했을 때 10%가 뭐 불가능한 수치인가요? 뭐 그냥 딱 봤을 때 숫자가 네. 엄청 높이 보이긴 그렇죠. 하는데 비추상적이죠. 어떤 제가 굳이 수치인가요?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우리가 한창 70년대 발전할 때 막 고도 성장해서 막 이렇게 볼타일 막 불붙어 있을 때 10%쯤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1955년부터 73년까지 한 19.1%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아시겠죠? 그쯤 되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아, 예. 무역액이 10배씩 늘어요. 저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막 10배씩 10년이라는 건 사실은 미국 켄 정부로 말하면은 투 타임스잖아요. 한 대통령 8년이니까요. 클린턴 한 번 동안에 8년이니까 한 번 동안에 예를 들어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파급 효과는 국제 정치에 주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오픈 도어를 하고 발전을 했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다자적 세계 질서에 편입된 거는 2001년으로 봅니다. 2001년 12월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긴 니고시에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7천 개 정도의 관세를 릴리즈하고 클리어업하고 드디어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음, 오늘도 제가 통계를 봤는데 어, 한국은 요즘 뭐 중국에 대한 경계도 많고 뭐 복잡한 상황이죠. 근데 단순 통계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무역에서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 시장에 우리 반도체 약 전체 수출의 7% 정도가 나가는데 중국은 36%가 나갑니다. 2018년 한 해에 2018년 한 해에 우리가 역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98억 불인가 나왔어요. 그게 단군 이후 최대 그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99%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에서 나왔고 그 전체 무역 흑자의 50%가 중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음, 현재 우리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이 10%, 일본이 수출이 4%, 수입이 좀 많아서 한 6, 7%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 합쳤을 때 우리 전체 무역 볼륨에서 16에서 17% 정도인데 중국이 26% 정도 갑니다. 그냥 이건 단순 통계예요. 제가 그래서 중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이런 개념 절대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소리가 당신들은 당신들이 강대국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그냥 멋 모르고 한번 휘두르는 거에 거인이 휘두르면 우리는 그냥 한 대 맞아갖고 어떻게 될 수 있다. 굉장히 생각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굉장히 안보적으로 전통적인 우방관계고 우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과 지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전통적인 이웃국가, 이웃나라인 중국이 갖고 있는 새롭게 형성된 동북아 국제관계의 이 스트럭처, 이 구조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미기닝을 보면은 멀티라테럴리즘이 어떻게 중국이 다자적 세계 질서에 편입돼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중 관계를 보고 이제 세계 질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들어와선 더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RCEP라든지 많이 들어오셨던 그 벨텐 로드 1대1로 계획 같은 것들이 시진핑 그 리짐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그 다자적 질서에 대한 희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hina must have the courage to swim in the vast ocean of global market. 진짜 직설적이죠. 전 지구적 시장이라는 그 거대한 대양, 오션 속에서 헤엄치기 위한 정말 강력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Therefore, China took a brave step to embrace the global marke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이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여기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뭐, 그 전에 몇 번의 후진타오라든지 몇 명의 주석과는 시진핑의 중국 내에서 위상은 제가 중국에 가봐도 굉장히 다르고 예전에 거의 모택동을 바라볼 생각할 정도로 전부 교수들이 시진핑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시험 보고 있더라고 그거 봐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시진핑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진핑 리더십하에서 어떻게 중국이 다자주의를 구축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시진핑 주석의 얘기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했냐 이런 걸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Core Initiative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2013년부터 시작된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1대1로 계획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One Belt and One Road 그래서 이제 One Belt는
중국의 이제 산시안 당나라의 수도죠. 지금 서안에서 출발해서 로틀담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가고 로틀담으로 연결하는 그 축선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해상 실크로드, 남중국해를 거쳐서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을 거쳐갖고 얼마 전에 문제 있었던 수에즈운하를 거쳐갖고 이탈리아를 거쳐갖고 어, 로틀담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사실은 박사학위를 로틀담 에라스무스 유니버시티에서 했는데 그 로틀담입니다. 로틀담이 서부 유럽의 가장 어떻게 보면 관문이 되는 곳인데 그 중국에서 로틀담을 연결하는 한 축은 중앙아시아를 통해 갖고 유럽으로 들어가고 또 한 축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갖고 남중국해를 통해 갖고 말라카입을 거쳐 갖고 인도양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 갖고 수에즈운을 거쳐서 지중해를 통해 서 로틀담으로 들어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딱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죄송해요. 이거 지도가 있는데, 지금 찾기가 뭐해갖고, 지도가 있는데, 왜 지금 Freedom of Navigation으로 미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중국도 문제가 많아. 남중국해 자기네 바다래. 국제법상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남중국해가 전통적인 히스토릭 영역 에어리어라고 메리타임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아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국제법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즘 이제 미국이 어, 남중국해 Freedom of Navigation 자유의 항행이라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군사작전의 음, 어, 어떤 자유를 거기서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미국도 거의 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 남중국해가. 그리고 말라카 해협 해적 많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1대1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1대1로 계획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돈입니다. 돈. 어디서 배웠겠어요? 미국한테 배운 겁니다. 돈 가지고 다 된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뭐 돈 가지고 미국이 왜 IMF, IBRD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IMF하고 IBRD 차이를 아시나요? 대표님 간단하게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IMF 아시죠?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 받았죠. IMF는 강남에 가면 있는 제2금융권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금융권 그런 데 가보시면 되게 친절하죠. 예쁜 아가씨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커피도 타주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누구 따라갔는데 저는 그 돈이 없어갖고 커피도 타주고 막 사무실도 깨끗해. 돈 빌려주고 엄청나게 뜯어먹긴 하지만 주로 돈 많은 강남 사모님들을 상대하는데 IBRD는요 서민 그 금융이에요. 음. 조폭이 동원됩니다. 어, IBRD는 살벌해요. IBRD는 그러니까 서민 그 대부업이에요. 조폭이 동원되는 문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동원됩니다. 우리가 IBRD 체제에서 IMF 체제로 갈아탈 때 걸린 거예요. 네. 한번 거쳐야죠. 그런데 엔트리 리치가 필요하죠. 니네들 뭔데 지금 이런 이너서클로 들어오려고 해. 이렇게 걸린 건데 음, 돈이 필요하니까 어, 세계의 질서를 지금 그 금융 질서를 IMF가 지금 좌지우지했거든요. 중국이 가만 보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IBRD의 아시아판이 ADB, Asian Development Bank라고 해서 마닐라에 본부가 있고 일본이 출자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또 미국의 명을 받아갖고 아시아 금융을 좌지우지했죠. 중국이 보니까 어우 진짜 웃기고 있어. 그래갖고 이게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라고 들어보셨겠지만 AIIB라는 그런 금융기관을 만들어갖고 다들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뭐 EU의 주요 멤버 스테이트도 그렇고 다들 참여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대주주죠. 이래서 그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에 돈을 대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나갔거든요. 이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했어요. 중국은 지리적으로 보십시오. 어, 동쪽 해안만 봉쇄하면 밖으로 나오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싹
컨테이닝해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중국은 사실은 태평양을 통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봉쇄하니까 한쪽으로는 뭐 태평양으로 나가려고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그럴 거 없이 미국이 봉쇄하지 못하는 중앙아시아 쪽과 그다음에 유럽으로 나가자고 해갖고 그렇게 나가옵니다. 최근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했는데 제가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양안 관계를 설명드릴지 모르지만 그거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전쟁을 불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맞짱을 뜰 정도의 상황은 못 돼요. 그리고 미국도 굳이 아시아에서 이렇게까지 중국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전면적으로 벌이는 건 미국도 그렇게 이득이 될 건 아니라고 아마 미국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만 문제를 거론한 건 조금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리는데 절대 중국과 대만 문제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중국 리버럴해요? 대만하고 남녀 사이에 소개팅도 하고 중국의 최대 투자자가 대만이고 뭐 대만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자 그들이 얘기해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자 이거 대만 문제 잘못 건드리면요 하루아침에 관계 끝납니다. 몇 년 전에 아이돌 그룹 쯔위가 대만기 흔들며 춤춰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는 제가 비유를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강남역 내거리에 인공기를 가지고 나서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치고 춤을 춘 것보다 한 10배쯤 강한 정도의 충격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리버럴하고 또 중국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 솔직히 정부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그 문제가 나오면요. 갑자기 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양안 관계는 거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한번 양안 관계, 인권 문제, 티벳 문제 그런 문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일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잘못 오해를 하면은 아니 뭐 왜 우리가 사대주의냐? 뭐 중국한테 눈치 봐야 돼? 아니에요. 그 나라의 domestic affairs 그 내부 국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의 나라 국내 문제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요. 다시 이제 포인트로 컴백하면 맨하튼 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요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 유라시아 대륙이 어, 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네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를 예전에는 그 사막 지역을 연결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교통통신이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걸 중국이 그냥 뚫어버린 겁니다. 최근에 호르무즈 문제가 많았죠. 지금, 지금, 어, 웬 지금 동북아시아 문제가 호르무즈,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터졌는데 미국도 거기 우리 보고 파병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란하고 관계 되게 복잡해요. 요번에도 그 국무총리가 정세균 총리가 그 이제 뭐 대선 나가신다고 총리 그만두기 전에 이란을 갔다 왔는데 이란이 지금 열받아 있거든요. 저 이란 친구도 많아요. 이란이 열받아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란에 결제해야 될 대금이 한 80억 불 정도 있는데 지금 제재가 걸려갖고 이란한테 돈을 못 주고 있어요. 이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교수 월급들이요. 한 달 월급 200불이에요. 인플레가 돼갖고 실제 US 달러로 쳤을 때 200불밖에 안 나와요. 이란이 그런 나라가 아니고 뭐 이란이 무슨 CNN이 저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뭐 이란 뭐 문제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시급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조선을 지금 억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놔라. 네가 사실 우리가 결제해야 될 대금이라고요. 그 이자까지 쳐서 지금 다 줘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미국 눈치 보고 결제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미국 행정부 바뀌었으니까 미국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줘야 될 돈, 이 국제사회 신용이라는 게 우리가 돈 그쪽에서 물건 가지고 오고 대금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은행에 있으니까 이게 프리 프로즌이 돼버린 거. 딱 그냥 걸렸고 이두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란 같은 경우 북한과 달리 핵을 만들려는 시도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뉴클리어 딜을 한 거잖아요. 뉴클리어 딜을 했대. 이란이 한쪽 측이고 미국과 EU, 중국까지 합쳐서
이란에 있는 그러니까 이란은 NPT도 탈퇴를 안 했고 핵을 그대로 핵 개발을 안 하겠다는 걸 약속을 하고 그냥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거마저 깬 거예요. 북한하고 달라. 북한은 핵을 분명히 개발하려는 시도를 했고 상당 부분 개발했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NPT를 탈퇴했잖아요. NPT를 탈퇴한 상태에서 핵 개발의 유력 국가가 되니까 지금 유엔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집단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하는 거지만 이란은 안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해야 될 대금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한국들이 이란하고 난리. 이란하고 뭐 우리 테헤란도 있잖아요. 이란하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란을 지금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이란도 펄펄 뛰고 있는 거죠. 답답해 죽겠어요. 남의 눈치 보느라고. 그 호르무즈에서 왜 터진 그것 때문에 터진 거예요. 이란을 제재하려니까 우리도 너희도 와서 이란을 봉쇄하는데 같이 참여하라고 해서 호르무즈로 우리를 차출했거든요. 에이, 코리아, 컴온. 하니까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긴 최고 청해부대한테 가서 한번 망 좀 봐봐. 업서버로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고 미국하고 뭐 못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상태인데 트럼프는 펄펄 뛰고 있지. 그렇다고 이란하고 정면 대응은 먼저 가서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배 하나 보내갖고 한번 이게 눈치 좀 봐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 했죠. 왔다 갔다 해보라고. 근데 그 와중에 호르무즈에서 중국으로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란의 그 중동에 있는 그 오일이 바로 그냥 직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해상 수송로 대부분의 석유가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홍해를 거쳐갖고 말라카이브 거쳐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이 저 갓난의 개들 그냥 수에즈 막어 그 다음에 해협 막어 그러면은 그냥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래 우리는 파이프 연결해서 육상으로 가겠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란 쟤를 잡어 이란만 잡으면 우리는 중국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예. 국제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2003년에 이라크를 미국이 침공했을 때도 이라크 후세인이 미워서 침공한 거긴 한데 후세인이 무슨 핵을 개발해서가 아니 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가 아니라 그때 EU에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후세인한테 가서 야 니들 맨날 두들겨 맞는데 억울하지 않냐? 결정적으로 얘기한 게 딜을 했어. 석유 결제 화폐를 바꿔보자. 미국의 강점이지 약점이니 미국 경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있을 수 있는 그 경제적 기반이 석유 결제 화폐가 달러라는 데 있거든. 우리가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사우디에서 석유 사오면은 달러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 기축 통화라는 게 무서운데 만일 이 석유 결제 화폐가 어느 날 위안화로 바뀌고 하드 커런시죠. 그다음에 유로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겠습니까? 경제학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많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날아다니던 달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간다고요. 미국으로.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 생기고 디프레션 나옵니다. 미국을 건드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미국은 조금 건드린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놈들 누굴까요? 북한일까요? 아니에요. 북한은 잽이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은 달러 갖고 장난치는 놈들. 이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 후세인이 독일, 프랑스랑 짝짝꿍이 돼갖고 석유 결제할 그 일부 유로로 바꿨죠. 당시 부시 행정부, 특히 패밀리 비즈니스를 했던 부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유엔이고 뭐 가만 놔둘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군사적 조치를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도 그렇고 미국이 몇 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행정부 때도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때 안 그런다고 했어요.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라 북한은 미국의 이해를 그 정도로 건드릴 만한 급이 못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양아치 수준이지 중국이라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전체적인 상황 흔들 정도의 나라가 못 돼요. 좀 양아치 수준 뭐 정도. 그렇구나. 거기다 중국이 걸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둘도 없는 동생인 거예요. 사고를 치주잖아요. 중국 대신해 갖고 핵도 개발해줘. 가끔 사고도 쳐.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하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말 다 해. 예, 2017년에 리용호 외상이 그 유엔 안보리 가갖고 얘기한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동영상 그대로 갖고 있는데 며칠 전 트럼프가 이 연단에서 뭐, 뭐 성스러운 유엔의 재단을 뭐, 뭐 주판을 튀기는 장마당으로 바꿔놓고 뭐 우리 뭐 공화국의 존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저게 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게 중국의 입장 대변한 거고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국의 그 임플리멘테이션 이런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 US 차이나 트레이드 워 여러분 아시죠? 미중 간의 미중 경제 구조에서 이런 무역 전쟁에서 이 두 가지의 멀티래터리즘 자자주의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부딪히느냐. 뭐 트레이드 워는 여기 제가 설명을 뭐 자세히 드리긴 그렇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은 질문이 올라온 게 하나 있는데, 네. 일단 어떻게 할까요? 그럼 교수님 거의 뭐 지금 뭐 마무리 조금 하실 거면은 이거 질문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네, 여기 같고, 왜냐하면 이제 챕터가 바뀌면서 네, 조금, 그 US 차이나 트레이드 워 지금까지 이제 미국을 설명했고 중국을 설명했으니까 US 차이나 트레이드 워인데 제가 그냥 소통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여기 조금만 더 하고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도 될 것 예,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아니 제가 너무 혼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기 2018년에 2천억 달러 정도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요. 나중에 제가 이걸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미중이 서로 간에 장군 멍군 하면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말도 못했습니다. 이거 뭐 진짜 이건 뭐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거 강대국 둘이서 이렇게 막 가도 되나 이럴 정도로 이제 서로 간에 미중 간에 뭐 무역 전쟁을 했죠. 심각합니다.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무역 전쟁인 거 아시죠? 뭐 미국에 공부하신 분들 뭐 당연한데 음, 원래 지금은 인권 그러면 뭔가 민주당이고 뭐 좀 가족의 가치 그러면 공화당 뭐 인권 뭐 인종차별 금지 그러면 민주당 같지만 사실은 그 정강 정책은 전혀 달랐거든요. 민주당에서 링컨 때까지는 링컨 전까지는 네,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뭐 이게 반대였는데 이 남부민주당들이 사실은 남부가 민주당 팟이 남부민주당들이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했죠. 어, 그랬는데 북부 공화당이 야, 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 이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상원에서 만약에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연방에 탈퇴하겠다. 나는 우리랑 이렇게 입장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 연방에서 미 합중국의 뭐 일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이 당선됐지. 그게 에이브라함 링컨이고. 그러니까 남부들이 탈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부 페더럴에서 그 연방 정부에서 저것들 어떻게 엿을 먹일까 싶다가 남부에서 노예제를 기반으로 생산돼서 영국에 연락에 수출하고 있는 목화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거꾸로. 엿을 먹이니까 영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티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 이렇게 똑같이 관세 매긴 거예요. 영국이 기가 막히죠. 저 웃긴 놈 세상에 진짜. 진짜 과만만 보다 보니까 저 촌에 있는 미국 놈들이 우리한테 엿을 매겨? 관세를 때려? 그래, 보복 관세 들어간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면화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죠. 음, 그러니까 남부가 이에 열받아갖고 이에 격분 바로 연방에 탈퇴를 한다고 하니까 북부에서는 탈퇴 우리는 전쟁으로 간다 나간 겁니다. 음, 남부도 그래 그럼 우리는 전쟁으로 간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전쟁이죠. 미국은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 그 연방의 해체에 대한 공포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되게 불안해하고 있고요.
어, 네. 네. 아니요.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이 되게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그 이 무역 관계, 관세 관계라는 게 얼마나 자국의 안보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트러스트를 해칠 수 있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관세라는 게 그런 문제들이니까. 뭐 그 아편 전쟁도 그랬고. 근데 거기서 미국이 그 딱 탈퇴하는 날을 제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분열되는 순간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거대한 주들이 로드아일랜드나 와이어밍이나 이런 작은 주하고 더 이상 연방을 구성하고 싶지 않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캘리포니아 공화국 따로 나가는 거고 뉴욕 공화국 나가는 거죠. 뭐 지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그 소셜 트러스트가 유니온 자체 위기가 되는 거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위험천만합니다. 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미국도 unexperimental state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예, 유럽의 석학이라는 건 unexperimental 실험 국가라고. 그래서 50개 국가가 이렇게 합쳐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저게 무너질 수 있어서 사실은 we unite,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성지우기 아래서 하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헌정구조의 현실적인 한계들을 굉장히 노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쟁들이 무역 전쟁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국 조야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US China Trade War에서 보면은 뭘 얻고 뭘 잃었느냐 봤을 때 사실은 양쪽 다 경제에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관세가 늘어나면 가격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디커플링 된다는 거. 국제관계에서 많이 쓰죠. US-China Economic Decoupling 그랬고 이게 이렇게 분리되는 상태로. 우리 생각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되게 대치하고 적대적인 관계일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도 중국이 없으면 못 살고 중국도 미국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서로 간의 상호 의존적 서로 mutually depending한 그런 관계들인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뿐만 손을 아니라 잡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 경제적인 데미지뿐만 아니라 그 여기 나와 있지만 트럼프의 uncompromising stance 때문에 그 어떤 세계 그 글로벌 경제의 어떤 상호 의존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디클라이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스튜어트 말라워 교수님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굉장히 막역한 관계고요. 작년에 이분이 스튜어트 말라워 교수님께서 제가 편집하는 저널에 글을 쓰셨는데 어, 이 트럼프하고 태어난 집이 한 1마일, 우리는 뭐 같은 동이에요. 그 서로 그 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주 온갖 얘기들을 다 한번 글에 까발리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튜어트 교수님께서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신데 그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수정주의적 관점, 미국의 어떤 국익에 대한 이런 것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다른 뭐 공화 민주를 불문하고 다른 행정부들하고 굉장히 달랐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적극적인 개입주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점점 고립주의, 그리고 또 셔비니즘 같은 좀 맹목적 국수주의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분 되게 분석을 역사적으로 하셨는데 워낙 석학이고 미국 주류예요. 예. 그래서 뭐 점심 먹으면 오늘 점심은 뭐 버지니아 주지사하고 CIA 국장하고 먹었다고 이러는 분들인데, 네, 그래서 이것이 1930년대의 도립주의와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 미국 일방주의, The American First Policy는 트럼프죠. 그게 이제 2018년에 쓰신 글인데요. 그거는 미국이 원래 계획했던 American Architecture, 원래 아까 말씀드린 그 브래든 우드 체제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세계 정책, 즉 다자주의에서 많이 탈피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 진짜 의인 팀장한 말씀이 We will soon know if America first will mean America alone 이렇게 해서 미국 일변도가 미국 혼자만으로 이게 무슨 어디 반미 이런 데서 쓴 게 아니라 미국의 정말 동부의 주류 중에 주류 정말 미국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의 그 think 어떤 그 이데올로그로 하고 아이디어 뱅크인 그 미국 교수가 아주 굉장히 애국적이세요. 미국이 세계 지도적 위치를 가지고 세계 평화를 만들었 이런 분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아마 한 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네. 일방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뭔가 시간을 그렇게 나눠서 취지하고 분리해서 가는 게 좋을 것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같습니다.